우리 이제 캠프 사람들부터 보고 있고 하루 사무실 분들도 좀 가까이 오셔서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주든지 눈빛이라도 좀 마주쳐 주셔야 저희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공개 방송이네요. 네, 계획이 없는 갑작스런. 일단 보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응원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저희하고 눈빛을 좀 마주쳐서 그래도 방청객이라도 해주셔야 저희가 긴장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분이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목표 동시 접속사 몇 명? 오늘 동시 접속 10명. 10명? 네, 그러면 여기 하나씩 틀어보니까 그런가요? 네, 보시면서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영도 후보님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당황하셨죠? 저도 뭐 오늘 어제 저녁에 소식을 듣고 저도 매우 당황했는데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인터넷 방송이랍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근데 옆에 나와 계시는 분은 윤영덕 현재까지는 이제 교수님, 윤영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뭔가 알고 오셨나요? 아이 저도 이거 참 생소합니다. 예. 예전에 그 가끔씩 그 지상파 방송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생방송 프로그램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 방송은 처음 해봅니다. 자, 일단 제가 주변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이 인터넷 방송 왜 하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했고 여기는 지금 주월동에 있는 윤영덕 예비 후보의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윤영덕 후보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제 정면에는 캠프와 관계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바로 앞에는 윤철신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국 사장님이신가요? 예전에 인터넷 방송 사장님이셨던 윤철신 사장님께서 오늘 프로듀서 PD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오늘의 방송을 기획하셨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잘 보이고 있나요? 아니요, 안 보여요. 네.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이 방송에 현재? 네 명이 보고 있는데 아, 네 분이 보고 계세요? 일단 네 분이 보고 계시면 진행하면 되잖아요. 네. 지금 캠프에 계신 분들도 지금 빨리빨리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저희들도 초보이고 또 보시는 분들도 초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분인가요? 윤철신 PD님? 예. 네. 그 네 분은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글쎄요. 예,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인지도 알 수 있나요? 아니 그건 아, 그건 모르나요? 그러면 양방향 방송은 아니겠네요. 댓글 달 수 있습니까? 예, 댓글. 아, 댓글 지금 현재는 달수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나가서 카톡에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타의 기술적인 문제는 오늘 저녁 평가 시간에 다시 해보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이유에서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련된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 광주장애인 총연합회 이재식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초대해주신 초대 손님도 방금 저의 방식처럼 자기소개를 일단 해주시죠. 아니 우리 이재식 차장님은 그러면 오늘부로 네. 이 인터넷 방송에 완전히 고정 그 사회자가 이제 된 거죠. 윤철신 사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죠. 네. 일단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그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 윤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4월 15일인가요? 네. 제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민주당 어떤 예비 후보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네. 선거의 과정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본인들의 어떤 꿈과 열정과 또 목표를 가지고 선거에 출마를 하셔서 선거운동을 매우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진행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국가적 어려움에 겹쳐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아무래도 선거운동이 대부분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인사하고 악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곳에서 대민 접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것, 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 선거 캠프와 여러 후보들이 직접 대민을 상대하는 선거운동을 이제 좀 중지하고 뭔가 다른 선거의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선거 후보님들은 사람을 못 만나면 애가 타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높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여러 후보님들의 특히 윤영독 예비 후보의 애간장이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쪽에 계시는 윤철신 전 인터넷 방송 사장님께서 이 인터넷 방송을 어젯밤에 급작이 생각하셔가지고 저와 이렇게 세 사람이 오늘 첫 번째 시작을 한 현재 한 10분 정도 들어오셨다고요? 그럼 뭐 목표가 다 됐으니까 끝내도 되나요? 조금 더 해야 되나요? 네, 좋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윤영독 예비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나는 어디에 어떤 선거에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계가 아니어서 기계적으로 소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인터넷 방송은 어떻든 재미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재밌으니까 자주 보게 되고 많은 분들이 또 다음 편 방송을 기다리고 이러실 텐데 제가 평소에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농담도 진지하게 하는 사람, 농담을 다큐로 만드는 사람, 그런데 일가견이 있다고 항상 지적을 받아와서 아마 이 방송이 성공을 예감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로 갈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두려움이 좀 앞서고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신인의 입장으로서 제 처음 각오는 발로 뛰면서 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듣고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어떤 역할과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그 계획들을 가다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신발 몇 켤레가 달아지더라도 정말 지역구 유권자들 다 한 번씩은 최소한 만나본다는 그 각오로 뛸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문제가 국가 비상상 사태까지 이야기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돼서 저도 제 정치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더 밖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을 뵙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옆에 분들이 또 최소한 그런 온라인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오프라인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진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금 우리 이재석 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제 저녁에 급조된 그런 방송이어서 여러 가지로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영독 후보님은 지금 방금 재밌게 말씀하신 건가요?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한 15분 정도 되신다 하고 지금 저의 앞쪽에는 캠프에 관계되신 주요 인사분들이 사모님을 포함한 요즘은 사모님이 정식 용어입니까? 배우자가 정식 용어입니까? 배우자. 네, 배우자 김희정 여사님이신가요? 김현정 여사님 죄송합니다. 네, 배우자이신 김현정 여사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눈빛을 안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PD님이 여기 윤영도 후보님 말씀하실 때는 여기 30초 또는 1분 이렇게 딱 이렇게 카트를 하셔야겠네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일단 화면은 좀 잘 봤나요? 윤영도 후보님 화면 좀 어떠신가요? 괜찮습니까? 화면상으로 화면 안 보고 계신가요? 의자를 살짝 틀으랍니다. 네. 이쪽으로요? 얼굴은 잘 나오신가요? 아까 조금 급하게 화장을 하셨는데 원래 또 잘생긴 얼굴이어서 학교 다닐 때 참 잘생겼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의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호남대학교 88학번이고요. 우리 윤영덕 교수님은 조선대학교 88학번, 둘이 이렇게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윤영덕 후보님께서 훨씬 키도 크시고 더 잘생기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키도 거의 비슷해진 것 같고요. 잘생긴 것도 좀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21대 총선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인 것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러면은 지금 같이 함께 경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 계신가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일정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17일 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후보자 접수를 받았고 그것이 28일 날 올해 28일이죠. 지난달 28일 날 후보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후보 접수 마감 결과 그 광주 동구 남구 갑 지역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동남갑 지역에는 총 4분이 등록을 하셨었는데 이제 한 분이 지난주에 사퇴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3분이 남아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원래 동구 남구 갑인가요? 네. 아, 동구 남구 갑을 줄여서 동남갑 네.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혹시 캠프에서 그 무슨 동인지 한번 적어주십시오. 한번 말씀 한번 드려주시게요. 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4분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축을 벌이시다가 지금 한 분은 사퇴하신 건가요? 네. 아, 그분이 이전에 이정희 후보님이 지금 사퇴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최용호 후보님과 예비 후보님과 서정성 예비 후보님과 윤영덕 예비 후보님 3분이 하시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제가 다 애우지 못해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동구 남구 갑 네. 줄여서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인 것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 예. 네. 올산동, 주월동, 송암동, 봉선동, 대촌동, 효덕동. 네, 여기가 동남 그러니까 동구 남구 갑의 지역구인 네.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지역구의 구분이 광주 시내가 좀 비슷해서요. 네. 요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손안에 이 휴대폰으로 세상의 정보를 그 공유하는 그런 세상이라 좁게 보면 광주 지역 전체가 하나의 지역구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지역구일 수 있다.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설사 이 지역구에 살고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지역에서 어떤 후보들이 국회의원에 출사를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 이런 어떤 정보를 그 손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쪽 지역 그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금방 동남갑 행정구역 위치도라고 하는 게 왔는데 보니까 월산동, 월산 4동, 월산 5동, 백운 1동, 2동, 사직동, 양림동, 광림 1동, 2동, 봉선 1, 2동, 효덕동, 주월 1, 2동, 송암동, 대천동 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그 남구가 지금 그 갑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그 주민들께서는 이 갑을 지역 경계를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남구야, 그렇죠. 남구 네, 어디야 네.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알기 쉽게 저도 이제 그 유권자들 만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에 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적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가 안 되는 게 독립선거구 유지의 인구 하한선이죠. 하한선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동구입니다. 광주 동구. 동구가 인구가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동구하고 남구를 합해서 갑을 지역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이제 남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남구를 위주로 한 지역이 갑이 된 거고 이제 동구와 남구가 합해져 있는 곳이 을이 된 건데
이제 동구 쪽에 이렇게 합해져 있는 남구 그 동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양사방. 백양사방이요? 예. 네. 백운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동. 아하. 여기가 그 동구하고 합해서 동남을 지역구가 되고 나머지 이제 남구가 동남갑 지역구. 저는 이제 동남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선택을 받아보고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양사방은 누가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 동 앞을 따서 넘어왔더니 예. 백양사방 하니까 백양사 방장님도 생각나고 예전에 지선스님 예. 우리 그래서 대모하고 그럴 때 지선스님 생각도 나고 그러네 백양사. 그렇죠. 아이고 예. 지선스님은 정말 한 20년, 30여 년 거의 네, 가진 그렇죠, 그렇죠. 91년에 정말 저희 청년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언덕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오종률 의장님, 또 무안에 계시는 배종률 의장님, 지금 좀 건강이 안 좋으신 정동현 의장님, 또 우리 지선스님 이런 분들이 정말 김정길 네, 의장님. 김정길 의장님, 예. 네, 이런 분들이 늘 건강하게 저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으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맞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뭐 뜬금없긴 합니다만은 백양사 지선스님 늘 건강하십시오. 윤영덕 후보님과 제가 그 스님의 건강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이 후보님 금방 행정구역이나 동해 문제에서도 봤듯이 사실은요 저희는 좀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 5개 구청의 구청장 이름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이러지만 사실은 자기 동네가 어떤 선거구인지 모를 정도의 정치 무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특히나 동남갑이나 이런 곳에 이제 또 선거가 개편됐던 것이니까 그러면 윤영도 후보님은 이번에 선거 출마가 처음이시죠? 네, 네, 처음이시고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선거 이야기 한번 하시죠. 이 선거 과정에 뭐 처음에 하게 된 계기, 일단은 출마의 계기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아까 사회자가 그 뭐 오늘 패널 초청받은 제 답변은 30초 이내로 제한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니까 그 출마 배경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이번엔 필요한데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출마의 배경은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일단 1시간 반을 버텨야 되니까요. 출마의 배경은 좀 길게 하시는 걸로. 네.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969년생인데 상당히 산골이죠. 전북 순창하고 경계에 있는 곳에 있는 그 동네인데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제가 담양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외부 세계를 이렇게 뭐 구경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디 친척집이 멀리 있어서 그런데 갈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학을 조선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광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를 구경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그 국회의원 출마라고 하는 이 정치의 어떤 현장에 발을 디디게 됐을까? 오래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뭔가 제가 발딛고 살고 있는 곳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좋아지게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 오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빗자루 들고 동네 골목을 쓸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걸 나 혼자 하기보다는 동네 친구들과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성격이 참 내성적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런 성격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그 학생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좀 그런 그들의 기질이라든가 네. 그런 것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제가 3학년 때
담양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네. 그때가 87년입니다. 87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그 사건을 하나 기억을 하실 거예요. 60 민주화 대항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담양이 물론 그 전남의 한 군이지만 광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들리는 어떤 소식들이 전달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지리적 그 위치에 있거든요. 광주에서 데모했다더라, 오늘 또 데모한다더라, 또 뭐 누가 다쳤다더라, 이런 소식들이 정말 많이 그 전달이 됐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기다가 또 미리 그 저희들 선배들이 대학에 간 선배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분들 중에 소위 학생운동을 했던, 데모를 했던 그런 선배들이 일종의 뭐 의식화를 한다는 목적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후배들 찾아와서, 야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뭔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학생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저를 많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실장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실장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학생회장 직선제, 자율학습 폐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그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선생님들이 조회 마치고 나가면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교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위 말하면 그 일종의 뭐죠? 그 파업이 아니라 파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해서 실행도 했고, 또 당연히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좀 그 경험을 네. 했었는데, 좀 이야기가 길어지죠. 이제 좀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어보십시오. 출마의 배경을 이야기하다 이렇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말을 요약하면 어려서부터 똑똑했다고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기질은 있으셨네요. 아니, 뭔가 생각이 많았던 거죠. 저희는 이제 보통 저희들의 세대는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그 학생운동을 경험하고 그런 어떤 뭐 이런 사회를 눈뜨고 이러는데, 뭐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고등학교 때도 이 기질은 있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의식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기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회가 뭔가 내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한번 주저없이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담양 고등학교 이름이 뭐죠? 담양고등학교. 담양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이신가요? 야, 저도 조금 학생회장을 해봤는데 고등학교는 못 해봤는데, 아하, 그러셨군요. 의외로 제가 이제 윤영도 후보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나 밖에서 선전할 때 조선대학교 이야기도 하고, 물론 뭐 학연과 지연을 배제하자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학연과 지연이 있어야 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양 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윤영도 교수가 담양인지 몰랐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까지 담양에서 지내고 대학을 조선대학교 오신 거네요. 네. 자, 그럼 다시 선거 이야기로. 선거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선거 이전에 이제 고등학교 그런 시절, 지금 뭐 익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조선대학교 때는 학생운동을 조금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뭐 총학생회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아주 뭐 자랑거리 사회적 신분은 아니지만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리고 이제 당시의 그 역사나 사회의 어떤 청년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은 윤영덕 교수님 또는 윤영덕 당시 학생회장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당 동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어떤 청년들의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그 양력에 보면 그럼 남총련 건준이 이건 뭐죠? 이건 뭐고 조선대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학생운동도 당시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와 제가 이제 학생회장에 출마했던 해가 1990년이니까, 그리고 학생회장 취임해서 이제 그 회장으로 활동을 할 때는 91년이죠. 그러니까 90년대와 좀 학생운동의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인데, 아마 이것은 제가 그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하기로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소위 대중의 힘,
당시에 저희들은 학생부터 민중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위대한 영웅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대중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역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어떤 그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위 조직 중심의 학생운동에서 대중 중심의 학생운동으로 이렇게 변화되던 그런 시점이었다.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대학교 학생회장님이셨고 그냥 광주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학생운동 조직의 대표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 전에 네네. 1987년 그 6월 항쟁 그 과정에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전대협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제 지역 조직들이 각 지역별로 있었는데 광주 전남 지역은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소위 남대협이라고 불렀었죠. 그게 이제 90년까지는 남대협이었다가 이제 남대협은 일종의 협의체 조직이잖아요. 그것도 대표자들 협의체 조직이니까 그걸 이제 좀 더 그 질적으로 좀 더 강화된 조직으로 좀 그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으로 그런 조직에 이제 좀 유명하신 정치적인 분들은 전대부장 임종석 현재 소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계신 송갑석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전대협 뭐 나중에 한총련 이런 분들이죠. 학생운동에 주장을 하셨던 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인영 그렇죠. 원내대표님이 일기 전대협 부장이었던 것은 뭐 누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지금 광주 서구과학 그 국회의원이신 송갑석 의장님은 사학기 전대협 의장이면서 이제 남대협 사학기 남대협 의장을 겸임을 하셨죠. 이제 임종석 그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님은 이제 3기 전대협 의장이셨고 그러니까 저는 송갑석 의장님이 90년에 그 맡으셨던 남대협 의장 그 뒤를 이어서 91년에 그러네요. 바로 다음 연도네요. 네, 그렇군요. 일종의 이제 협의체 수준을 연합체 수준으로 이제 네. 바꿔보자 이런 것에서 대표자들 모임이 아니라 총학생의 그 연합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남총련 20년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이제 20대에는 그런 치열한 어떤 삶을 하셨고 이제 정확히는 않지만 대략 30대에는 뭘 하셨죠? 제가 남대 그 남총련 건준희 의장을 하면서 바로 그 수배가 됐어요. 네네네. 한 3년 정도 수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가 주위 분들은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992년 그 대선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죠. 소위 민자당 후보로 네네네. 해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보수 대연합이었지만 그 김영삼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국민적 기대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내걸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 수배자 신분으로 그 서울 연세대까지 올라가서 아주 내놓고 정치 수배 해제하라 이런 농성도 한 6개월가량 했었는데 이제 그 결과로 정치 수배자들 불구속 기소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1심을 마무리하고 나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그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그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마치면서 지금 저 앞에 있는데요, 배우자가 제 아내와 그때 졸업하던 이제 석사를 마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어본 질문의 내용만 대답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물어보려고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그게 이제 29살 때고요. 그 결혼하던 해에 매정하게 제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제 아내를 친정집에 보내서 내가 중국 가서 박사과정 합격하고 데리러 올 때까지 처갓집에서 좀 신세 좀 지고 있으라 그렇게 하고 저 혼자 결혼을 하시고 중국 유학을 가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한 그
저기 무등 경기장 옆에 그 상업방을 얻어서 네네네. 신혼생활을 한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중국으로 떠나고 제 아내는 친정집으로 들어갔죠. 그럼 중국의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박사과정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제가 97년에 갔으니까 제가 사실은 북경대 박사과정에 그 재수를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네. 예, 97년에 가서 중국어도 거의 못하고 간 상태여서 일단 어학 코스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학 코스 하면서 그 중국어 배우면서 제가 좀 편했던 건 한자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렇게 독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었어요. 아무튼 회화하고 이런 데는 좀 딸렸어도. 근데 시험은 지필고사로 보는 거라 논술 같은 것도 그런 이제 한자로 다 적어내는 겁니다. 박사과정 몇 년 걸리셨냐고요? 어학 과정 2년. 네. 그 다음에 99년에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북경대 박사과정에 네. 입학해서 6년 걸려서 2005년에 그러면 한 8년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과정 전체가 8년 걸린 거죠. 결혼을 그렇게 하시고 그 새색 씨와 6개월 정도만 이제 신혼생활 하시고 북경을 가셔가지고 약 8년간 공부를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뭐 중간에 뭐 그게 다른 이제 불지하고. 30대 제 예. 30대가 된 거죠. 근데 다녀오니까 배우자분은 계속 계셨어요? 안 도망가시고? 아니요. 네. 예, 그게 또 사연이 있는데 도망간 걸 잡아보신 건가요?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게. 네. 여러분 이제 97년 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시죠? 그게 소위 말하면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이야기는 소위 IMF라고 네네.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7월에 중국으로 떠났는데 그때는 중국에서 1년 유학하는데 1년 드는 비용이 아무튼 학비 그거 기숙사비 토탈 합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에서 1,500 이 정도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학을 떠날 때 제가 벌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부모님한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년은 더 좀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당시에도 그 교육열이 높으셨고 또 저에 대한 기대도 있으셔서 그걸 감당 한번 해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러셔서 떠났던 건데 10월 달에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 아마 환율이 2배 넘게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힘들게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니까 더 그 아내가 보고 싶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마치고 나서 고민하다가 핑계를 대고 방학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왔죠. 어렵게 이제 부모님께 그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이제 뭐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아내하고 떨어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둘이 가서 손가락을 빨더라도 같이 있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부모님은 1년에 1,000에서 1,500 생각하고 계셨다가 IMF 터지니까 그게 이제 2배로 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이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둘이가 가겠다고 하니까 더 이제 걱정이 커셨던 것 같아요. 그때 30대 초반이시겠네요. 그렇죠. 그죠, 30대 초반.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제 그 처가에서 윤서방이 뭐 드는 비용은 윤서방 집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내 딸이니까 내가 시집은 보냈지만 우리 현정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볼라네 하셔서 그런 덕택으로 둘이 아무튼 뭐 외로운 것도 있지만 또 도망갈까 불안해서 오셔서 모시고 갔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근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요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이 사실은 이제 물론 뭐 학력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8년에 걸쳐서 그런 공부를 하셨고 그럼 중국어도 잘하시겠네요. 중국어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이제 그 일상적으로 네. 사용을 해야 잊지 않는 건데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자신 있는 것은
중국 가서 한 2, 3일만 네. 거기 가서 한잔 이렇게 하시면, 예.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외국가 다 드는데. 잊어먹었다 그 나라에 가서 술 한잔 하면 이렇게 바로 떠오른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시청자 몇 분이나 계신가요? 14명이요. 14명이요? 목표는 다 넘어버렸네요. 20명까지 저 20명이 계셨다가 20분이 계셨다 나가신 거예요. 하여튼 지금 14분에게 이건 길면 안 됩니다. 네, 네. 예, 중국어로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일단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아유 또 갑자기 또 그런 중국을 하니까 이거 잊어버렸던 어차피 것을 14명은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알아들을까요? 근데 아주 단순한 걸로 하자면 네. 大家好新年快乐 이상입니까?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뭐 이런 예, 거 예, 제가 예, 예. 웬만한 또 외국어는 다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으면 저기 배우자님한테 고생이 많다 이런 말 중국말로 한번 하신다는 거 이런 거 없나요? 그 중국어로 네. 배우자를 한자 그대로 쓰면 애인이라고 하는 네, 네. 표현을 써요. 그 부인을 네. 이게 애칭 비슷한 거죠. 음. 애인. 그걸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는 아이런, 아하. 我的爱人 이러면 내 아내입니다. 네, 뭐 이런 뜻인데 물론 이제 다른 표현도 있지만 좀 친근하게 하려면 아이런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게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는 신고 한자로 네. 하면 그게 신쿠러 이래. 그러면 아이 마누라 고생하네.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말씀 해보십시오. 마누라 보고 계시니까. 你真的辛苦了 아 부르셔야죠. 아이런하고 부르셔야죠. 아이런. 你 어. 辛苦了 아 뭐라고 또 대답을 하시네. 날이야 메이스 이렇게 하시네. 무슨 말을? 별소리다. 괜찮아. 무슨 이런 소리야? 뜻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아유, 인터넷 역시 방송이 눈치가. 인터넷 방송이 이어지면 우리가 1분 회화도 한 템포씩 넣어서 윤영덕 교수님과 배우자 김현정, 예, 김현정 배우자님의 뭐 가정에서 배우는 뭐 1분 토크 뭐 이런 것을 중국어로 배우는 시간을 한번 다음 기회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예 그랬어요. 그래서 30대에 예,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 아직도 안 하고 북경대학교에 있죠. 가셔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도 하시고 뭐 이런 좀 생략하고 또 5.18 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학술 활동도 하신 걸 좀 생략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조금 더 정치에 가까워졌던 때가 아마 대선 때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 이전 대선이 아, 있었어요. 네, 2012년 네네네. 대선인데 제가 2005년에 귀국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2007년에 그 그렇죠. 대선이 네. 있었잖아요. 그때 소위 민주정부 재집권이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MB 정부가 들어섭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 연구하고 또 학생들과 그 토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순진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민주정부 재집권이 실패했지만 보수정부가 다시 들어섰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민주적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진행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반성을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도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연속되잖아요.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노안을 이기시지 못하고 서거를 하시죠. 많은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제도적 조건 하에서는 결국 대선을 통해서 다시 민주정부 집권을 우리가 도모해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제가 참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뭔가 대선에서 민주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를 해보겠다 하면서 그때 2013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에 있는 선배님들과 같이 만들어서 뭔가
대선에 기여를 해보고자 했었는데 그때 또 결과는 결국은 민주진보 세력이 실패를 했죠. 집권에. 그때 광주는 더 상실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했다고 이제 그냥 말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때가 이전 그러니까 그때가 몇 년도죠 대선이? 2012년. 2012년 대선 그리고 지난번이 2017년. 2017년 대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를 어찌 보면 이제 뭐 두 번 경험하신 거네요. 이제 본인이 그렇죠. 힘을 모았다는 걸 물론 우리 그 전에도 선거는 있었지만 네. 그리고 그 다음 선거 때 그때는 서울에 계셨나요? 지역에서 하셨나요? 그때 선거 때 역할을 2012년 대선 때는 지역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2016년 2017년 17년 대선. 예, 네. 17년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던 네, 네. 원래는 12월 달에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제 5월 달에 네. 선거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2012년도 패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보자 해서 그 지역 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를 만들고 함께했던 그런 제 동료들 위아래 그 선배들도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제 경선이 치러질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치러질 때 문재인 후보 경선 캠프에서 그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하고 계셨던 우리 송갑석 선배님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 왔던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으로서 그건 내 스스로도 용납될 수 없는 거고 또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사람을 또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임종석 그 선배가 후보 비서실장을 하고 계실 때죠. 그런 그 민주정부 집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려면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서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뭐든 해보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제안이 중앙 후보 경선 캠프에 와서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가 1월이었는데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다음 학기 강의들 그렇죠. 계획됐던 전부 교수님이셨으니까. 다 네. 취소를 하고 그 뭐 정규직 교수는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비정규직 교수였으니까 짐을 쌌죠. 쉽게 이야기하면. 네. 내가 이 판에 내 인생을 걸고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3월 10일 날 짐 싸들고 올라가서 그때부터 대선 경선 캠프에서 그때는 배우자는 같이 안 가셨죠? 그때도 떼놓고 갔어요. 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촛불혁명과 뭐 대선의 과정에 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은 뭐 거의 뭐 전 국민적이죠. 그러나 그 어떤 역사적인 그 공간에 함께했던 영광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그 초겨울까지만 해도 사실 결의가 필요했던 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주기 쉽지 않은 그런 곳에서 크게 또 결의를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따리를 쌓고 올라가셨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에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역할은 뭐였죠? 청와대를 가셨나요? 네, 5월 9일 날 선거 치르고 10일 이제 5월 9일 늦게 이제 결과가 네네, 나왔으니까요. 10일 날 바로 이제 대통령께서는 들어가시고 취임을 네. 하셔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시고 저희 이제 그때는 이제
경선 캠프 거치고 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시고 나서는 이제 중앙 당사의 그 선거대책위원회가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지역 공약 개발 경선 때 했던 그것을 다듬으면서 이제 보완해서 그 정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나서 이제 정책본부에 제가 소속돼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난다면 문재인 1번가 라고 하는 그 이렇게 정책 홍보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게 아주 대히트를 쳤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정책 개발을 담당을 했으니까 정책본부하고 홍보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그 사이트를 열었던 것이 가장 몇 월 달에 청와대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5월 10일 날 그렇게 대통령 취임하시고 저희 그 선대위는 그 주에 아마 해산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11일, 12일 아마 그때 해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짐 싸들고 다시 미련 없이 내려왔죠. 내가 네. 정권 교체에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 결국 성공을 했잖아요. 네. 어쨌든 미력한 힘이나마 거기에 보탬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죠. 다음 학기 이제 강의를 하려면 6월 달에는 이제 강의 그 개설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5월 31일 날 그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내일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청와대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뭐 지금 정부가 바뀌고 이래서 청와대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하지 청와대라고 하는 게 저희 민간인들에게 이제 얼마나 그렇죠. 사실은 뭐 비밀의 공간이고 어떤 권력의 상징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 사람을 들이고 이러는 문제는 여러 가지의 평가나 여론조사나 또는 뭐 어떤 뭐 인사 검증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 5월에 바로 가셨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뭔가 뭐 신문조사를 좀 하셨을 거고 전화 받고 바로 다음날 가신 거네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올라갔죠. 아 그랬어요?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는 뭐 우리 지역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정치 한량들이 청와대라고 하는 곳에 명함을 얻기 위한 또는 청와대 입성하기 위한 자기 노력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제 뭐 무식한 상식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권 초기에 청와대에 어떤 부름을 받거나 일을 배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이 배정될 거라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되거나 뭐 제가 대통령까지 될 일은 없지만 저도 어딘가 조직의 리더가 된다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 내가 나와 정치적 철학이 가장 맞는 사람들을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뭐 윤영덕 후보님 본인이 본인 자랑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자랑하면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뒤로도 뭐 청와대 가서 명함을 받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청와대를 들어가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으나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 하고 또 오직하면 뭐 몇 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는 뭐 명함을 사용하기 말게 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어릴 적 동지이기도 하고 지금 또 국민을 대표하고자 이렇게 국회에 출마하신 윤영덕 우리 후보님의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뭐 일종의 자랑거리다. 이거 뭐 단순히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명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동량으로서 나는 자랑거리다 이렇게 하고요. 이러면 것이 너무 심심하니까 윤영덕 우리 전 행정관님에게 그 역사적 1호 후보 신 것에 대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를 가신 거예요. 근데 자, 사실 청와대 좀 궁금하잖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데모하면은 그 외국도 잘 못 나갔어요. 그런 신원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좀 무서워서 청와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두 가지 좀 묻고 싶어요. 너무 또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 첫째는 대통령님 이야기와 그리고 뭐 조국 수석님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우선은 대통령님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님이 사장님이시잖아요. 뭐 매일 뵙나요? 도대체 어떻게 사나요? 거기서는 대통령님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은
그 청와대에 일하는 직원들도 그 가끔씩 아침에 매번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예,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청와대도 이제 그 조직 체계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 우리 수석님들이나 비서관님들은 훨씬 더 이제 그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또 같이 논의하고 이런 자리가 그 많으시겠죠. 근데 저희 행정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비서관님들이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고 또 수석님들이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보좌해서 이제 그런 종합적인 어떤 보좌가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저희들은 우선 이제 그 대통령님과 어떤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각 비서관실 내에서 어떤 논의 과정 속에서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것인데 대통령님을 아마 그 이렇게 일반인들보다는 우리 국민들은 훨씬 그 자주 뵙겠죠. 대통령님이 워낙 일정이 바쁘시고 그러기 때문에 뵐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지만 가끔씩은 우리 직원들이 그 식사를 하는 구내식당에서 아마 그 여기 유튜브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직접 식판 들고 본인이 이렇게 그 배식 자율 배식해서 식사하시는 모습들 보셨을 텐데 뭐 그 과정에서 가끔씩 이제 뵙고요. 또 일 과정에서는 청와대 안에도 요새 그 전자결제 시스템이 그 잘 갖춰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어떤 보고서를 기획을 해서 이제 작성해서 올리면 비서관들 검토하시고 수석님들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님 검토하시고 최종적으로 대통령님 이제 검토하시잖아요. 대통령님이 가끔씩은 행정관들한테 멘트, 코멘트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좋은 보고서라고 하는 칭찬도 해주실 때가 있으시죠. 저도 이제 전국적인 장애인 행사에 가면 이제 그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이제 가끔 참석을 하세요. 근데 제 느낌은 조금 인자하신 느낌은 있었고요. 저는 뭐 가까이서 대면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상당히 인자하신데 이렇게 보면 뭔가에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진지해지시는 경향은 윤영덕 후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본인만 바로 진지해 버리시는 이런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과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자, 뭐 대통령님 그렇죠. 뭐 비교는 아니지만 사람은 그렇게 따뜻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은근하게. 네. 그러면 저는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 사무처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시 근무했던 곳을 풀네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지상으로 한다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네. 뭐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님이신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가신 거죠. 물론 뭐 날짜 차이는 있겠지만. 조국 수석님은 바로 취임하시고 그때 지명을 받으셔서 뭐 1개월, 2, 3개월 차이인 거죠. 한 달, 그러니까 한 네네. 20일? 그러니까 같은 때에 그야말로 이제 뭐 동료이기도 하고 또 상사이기도 한 여러 구조. 청와대가 정말 여러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우리 회사로 치면 같은 부서에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서장님을 모시고 계셨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면 조국 수석님은 그래도 자주 뵙겠네요. 이제 대면은 자주 하시는 거잖아요. 같은 그렇죠. 부서니까. 예. 자, 대통령님 또 뵙기보다는 훨씬 네, 또 진지해지시기 전에 횟수는 많죠. 조국 수석님과 윤영덕 후보는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아이 당연히 뭐 제가 잘생겼다고 해야 되니까. 아니 조국 수석님이 더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훨씬 더 이게 젊게 보이신. 그런 그러세요? 근데 예. 청와대 생활하시면서 최근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셔서 그런지 요새는 가끔씩 TV에 나오는 모습 보면 많이 상하셨구나. 원래는 좀 밝은 분이신가요? 그러면 예. 그래요. 저기 윤영덕 후보님보다는 덜 진지하신가요? 저보다 훨씬 진지하세요? 아니요.
유머러스한. 네. 그래 유머러스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진지하시면 안 되고. 네. 아무튼 조국 교수님, 조국 수석님, 사실은 뭐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아직도 뭐 진행 중인 어떤 일이기도 하고 또 정치 진영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님에 대한 어떤 논제나 논평은 하진 않겠지만 인간적인 가까움은 좀 있으시죠? 뭐 혹시 에피소드나 당시 뭐 같이 했을 때 지금 마음이 쓰여지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조국 수석과 관련한. 많은 기억들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저한테 주어진 그 공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가 처음 시작이었으니까. 그리고 처음 공직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공직의 어떤 표본 또는 특히 대통령님을 모시는 그런 비서로서의 표본 이런 것을 조국 수석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가졌던 그분에 대한 생각이나 추억 또 최근에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이 뭐 드러내놓고 말 못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처음 6월 1일 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때는 정식으로 임명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본래는 이렇게 대선이 치러지면 인수위를 거쳐서 동안 2달 하는데 취임을 하잖아요. 네네. 없었으니까 이제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청와대 일은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6월 1일 날 저는 갔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제가 공식적으로 임명되어서 7월 7일인데 첫날 6월 1일 날 갔을 때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하셨던 그런 말씀이 하나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의 그 비서는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입은 대통령님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러면서 덧붙이셨던 것이 청와대 그 비서진들,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석이건 비서관이건 아니면 행정관이건 행정요원이건 모두가 다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그런 비서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휘고와를 생각지 말고 대통령님을 보좌한다는 그런 비서의 정신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청와대 2년여 있으면서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자면 워낙 이제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셨던 분이니까 수석님이 가끔씩 이제 직원들하고 그 구내식당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 청와대 인근에서 식사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걸어서 보통 나가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석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시선을 받으니까 본래 그렇게 걸음걸이가 빠르신지 아니면 그런 시선 때문에 빠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걸음걸이는 엄청나게 빠르십니다. 그 노래는 누가 더 잘하십니까? 노래 수석님 노래는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윤영덕 교수님, 윤영덕 후보님이 최근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다 보니 노래교실이나 이런 데 가셔서 노래를 좀 하시잖아요. 오늘 여기서 시켜버리면 좀 이 인터넷 방송 자체가 또 함몰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못 시키겠고 이게 한 10회 정도 가면 한번 하실 거죠? 글쎄요 이게 아니, 보다 뭐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되면 아니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저도 이제 이게 방송은 실제로 처음이거든요. 예, 방송은 처음인데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공약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늘 10명이 넘으면 내가 뭐 어쩌겠다. 뭐 몇 명이 넘으면 어쩌겠다. 이 횟수가 몇 회 가면 내가 뭐 어쩌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일단은 그 횟수의 문제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전체 캠프 참모진 회의를 해서 목표치를 뭘로 정하든 뭔가를 정하되 어떤 목표에서 노래 한 번을 하자. 뭐 노래 한 번 하자 이러는 거고요. 사실은 저도 노래를 엄청 못해요. 근데 윤 교수님, 윤영도 후보님의 그 SNS에서 가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 정도는 하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노래는 만약에 그런 공약이 돼서 하면 노래도 또 한 번 하시는 걸로 하고, 이제 그 약속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한 20분 정도 해야 돼. 인제 청와대에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인데 낭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일단 좀 다시 한번 요 방송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제21대 총선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윤영덕 예비후보께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뵙고 만나고 인사드려야 되는 이 어렵고 바쁜 선거의 계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주에서 16번째, 18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모든 시민과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니, 내 마음은, 내 간장은 타지만 선거운동을, 특히 대면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미 망해버린 전 인터넷 방송 윤철신 사장을 어제 저녁에 급조해서, 그리고 현재까지는 친구 중에서 이제 조선대학교 이주빈과 호남대학교 이재식이 말을 제일 잘하는데, 이주빈은 연락이 안 되니 이재식을 섭외해서 오늘의 방송을 하게 된 거고, 오늘 이 방송이 만약에 10명 이상 보면 조만간 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만간 또 하겠고, 여기서 이제 윤영덕 교수의 출마의 배경과 남구의 이야기, 본인의 정치 철학 이런 걸 해볼 건데, 문제는 이제 저는 재밌게 물어보는데 본인은 계속 너무 진지해져 보니까, 그리고 막 저쪽에서 배우자님께서 우리 후보님 모션이 크다고 계속 종이에 적어서 제스처가 큽니다 라고 해도 또 커져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다리를 꼬아야 되는지도 좀 어색하죠. 여기 다리를 좀 꼬아도 됩니까? 그런가요? 네, 윤철시 사장님 좀 그전에 턱 개고 이런 거 아닙니까? 후보님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 뭔가요? 국정감사인가요? 그때 조국 수석이 대답하고 계시는 뒷 배경에 윤영덕 행정관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딱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정도로 국회에서도 진지하셨던 분인데 오늘은 지금 많이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또 앞쪽에 배우자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웃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사실은 착해요. 어쩌신가요, 배우자님? 이제 착하다 안 착하다로 보면 상당히 착하죠. 제가 많이 웃어도 제가 훨씬 불량하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착해요. 윤영덕 후보님, 뭐 조국 수석님,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의 스타일 분들이 참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남구에 왔어요. 사실 오늘 뭐 남구 정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동남, 동남갑에 무슨 정치? 어떤 분들은 뭐 교육 중심이다, 뭐 어쩐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주 오늘은 조금 뭐 구체적인 공약까지 못 가더라도 동남갑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측면에서 동남갑의 이슈나 아니면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후보님께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런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 네. 오늘 뭐 10분이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다음 그 방송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유튜브로 우리 그 시청자들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때 차근차근 제가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 또 우리 제가 출마한 지역구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아까 결국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정치를 하게 됐는가, 이게 아직 안 나오고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못 드리고 있는데, 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가능하다면 발전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치가 바로 세상을 변화와 발전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처럼 뭔가 그 정치라고 하는 중요한 영역에서 제가 뭔가라도 해볼 수 있다면 그 역할을 찾아보고 싶다는 고민이 결국 이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저는 특히 우리 광주에서는 광주다운 정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그 역할을 다 해낼 거라고 저는 자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런 광주다운 그런 정치인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고, 광주다운 정치가 그동안 광주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선도해왔던 그런 도시이듯이 광주가 정치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이기를 또 바라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주다운 정치는 뭘까? 저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대 정신과 함께 가는 정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주가 여전히 그 아픔을 다 치유하고 있지 못한데 5월 광주 정신을 담은 그런 정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정치여야 한다. 이것이 제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광주다운 정치, 또 조금 더 보태자면 광주다운 젊은 정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5월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를 우리 남구 지역구 주권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보고 싶은 것이 제가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목표일 것 같습니다. 진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말을 돌리면, 이 화면은 앞을 쳐다볼 때 제일 잘생기게 나온가요? 아니면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살짝 옆으로 45도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아하. 얼굴. 네, 그럼 다시 좀 이따 끝나고 봐서 가장 이쁜 있구나. 각도로 해도,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할까 뭐 이런 걱정을 할 만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국민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 중에 기침해도 되나요? 기침 안 해도 되나요? 아까부터 기침이 나왔는데 또 기침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윤영덕 후보님의 이제 시대정신, 5월 광주, 미래지향적 정치, 광주다운 젊은 정치,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번은 좀 다른 분도 좀 초대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또 얼마나 점잖하게 해야 되는지 좀 재밌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지금 계속 표준어를 쓰고 있죠. 윤영덕 후보님도 계속 표준어를 쓰고 계신가요? 표준어는 그 잘못된 표현 아닐까? 그런가요? 그럼 뭔가요? 전라도 억양이 있다. 아니, 그럼 올바른 표현은 뭐죠? 아니, 그 자기 언어를 쓰는 거죠. 아하, 뭐가 표준이다, 뭐가 맞다, 그러다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계속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전라도 사투리는 다음 횟수에서도 전라도 사투리는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자, 이제 뭐 첫날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후보 사무실은 국회의원이 되는 어떤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4월 15일 국회의원 됐어요. 이제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보통의 사람으로 보면 그냥 하루 힘이 확 났다가 또 그냥 또 어떤 날은 내가 왜 이런 걸 선택해서 가는 날도 있으실 거고, 막 그냥 그야말로 만감교차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쁜 마음은 4월 15일, 16일에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우리가 지금 그리는 제일 아름다운 꿈이고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을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렵기도 해요. 근데 저는 평범한 일상처럼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국회 몇 시까지 출근하고 또 국회 출근하지 않을 때는 지역에 몇 시까지 무슨 일정을 하다가 뭐 직장에 출근하듯이 하다가 또 퇴근해서 지인들 만나고 이제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만나게 되겠죠. 만나 뵙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가정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 하룻밤을 보내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삶이 곧 정치다. 네. 일상이 이제 어떻게 될지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지켜 보면서 느낀 것은 평범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야무지게 해내는 그런 국회의원. 정말 주권자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권자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발걸음 같이 내딛는 그런 국회의원. 저희들도 이렇게 봐보면 아예 유권자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뭐 이제 유권자로서 찍어주면 다시는 보지 않더라, 뭐 선거 때 고개를 숙이고 뭐 돌아서더라, 뭐 이렇긴 하는데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분들의 역할이 매일 지역에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국회에 가서 일을 하는 거니까. 예, 뭐 그런 것. 그리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과 또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 다르고 구의원이 해야 될 일이 다르고 다 같은 표를 얻는 의원이면서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초심을 잃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초심을 잘 간직하는 건 중요한데 대신 저는 늘 변화하는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원래 이렇게 진지하고 재미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치에 필요한 게 있고 유권자 또는 시민과 국민이 웃을 일이면 과감히 노래도 네.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네. 예. 나는 원래 설거지하지 않았어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는 가끔 하신가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쭤보면 여쭤볼수록 다정다감한 남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윤영도 후보의 그 어떤 날카로움이나 친절함에 비해서는 오늘 가까이서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앞쪽에 계시는 망한 인터넷 전 사장님이신 윤철신 사장님에 의하면 동시시청을 20명이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예. 예. 가장 많이 계실 때 20명이 오셨다는 이야기고 재생 횟수 왔다 간 사람 200명 이 말은 뭔 말이죠?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보고 나가고 하신 분이 200명이다.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한 거네요. 예. 뭐 이 정도면 2회 때부터 저도 출연료를 받는다든가 뭐 모종에 예, 이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후보님 이제 어찌됐든 유권자를 직접 뵙고 사실 요즘에는 악수를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런 뭐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 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40명인데 뭐 그런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고 왜 이런 문제는 이슈가 되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이제 너무 과하지 말자라는 주장이신 것 같고 어찌됐든 시민과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또 이 우리 일상의 생활과 또 지역 경제에 아주 큰 그 어려움이에요. 저희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엄청 줄었대요. 그리고 모든 또 이런 게 중지되고 취소되고 이럼으로써 적지 않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려면 지금 같은 오늘과 같은 이런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 아주 방식과 기획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잘 평가해보고 윤영덕 교수님 혼자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 송가인 씨라도 좀 모셔다가 출연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캠프에서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윤영덕 후보님께서 뭐 오늘 인터넷 방송은 왜 하게 됐는데 어쨌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마지막 이야기에 친구 이재식이 있어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윤영덕 후보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낯선 것들과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늘 그 두려움이 그 동반됩니다. 오늘 첫 인터넷 방송이어서 저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이제 또 하나 두려움,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은 이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것이 있는데요. 정치 신인으로서 발로 뛰어서 유권자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직접 찾아뵙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그 시기에 이렇게 웃고 떠드는 그런 어떤 재밌는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온당한지 이런 것도 또한 또 걱정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 엄중한 시기에도 결국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야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절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이 제 앞에 놓여 있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또 일을 해야 되고 내일 또 그 일을 또 나서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까짓 것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어떤 감염증 이거 한번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연대하고 협력해서 잘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줬던 저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스 사태나 또는 메르스 사태 때도 그런 그 위기 극복을 해낸 방역 시스템이 있고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만반의 어떤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면 내 일상도 능히 지장받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위기가 극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도 뭐 인터넷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뵀지만 오늘은 미처 준비가 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아마 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그래서 다시 시민 여러분과 손 맞잡고 제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고 그런 자리가 조속히 오기를 희망을 하고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한 이런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보다 자세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또 제가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정말 절친인 우리 이재식 사무처장님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좋은 진행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망한 인터넷사 우리 윤 소장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대 총선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윤영덕 후보의 사무실이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선거운동의 제약을 뛰어넘어보고자 하는 우리 사무실의 노력이었습니다. 윤철신 전 인터넷 방송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취임새와 박자를 다 맞춰주신 김현정 배우자님, 네, 다음번에 꼭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고생이 많으실 윤영덕 예비 후보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첫 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을 한잔 드시죠.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물을 한잔 드시죠. 광주에서 말 제일 잘하는